오늘 우리는 건물에 깔리고 바다에 잠기고 헬리콥터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열쇠를 돌리면 엔진이 응답하는 차량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도시 전설이나 술집의 신화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거의 멸종된 것처럼 보이는 내구성에 대한 집착으로 만들어진 실제 트럭들입니다. 이 순위에서는 기술도 사치도 마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오직 한 가지만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더 오래 버티는가입니다. 양극을 정복한 픽업 트럭부터 수십 년 동안 흐트러짐 없이 일해 온 거물들까지, 이것들이 바로 문자 그대로 파괴 불가능한 12대의 트럭입니다. 그리고 1순위는 단순히 가장 저항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지구를 밟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12호 UD 트럭 쿠온 현재 세대. UD 트럭의 엔지니어들이 입사 첫날 신입 사원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39년 일본은 필사적으로 산업화를 시작하던 국가였습니다. 도로는 흙길이었고 다리는 믿음에 의지해 매달려 있었으며 지형은 모든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UD 트럭은 첫 번째 디젤 트럭인 LDE를 출시했고, 오늘날 우리가 미친 짓이라고 부를 만한 시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나라에서 가장 지옥 같은 경로를 통해 3,000km를 주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바퀴가 느슨한 자갈 위에서 미끄러지는 산을 넘고 지늘기 차축까지 차오르는 계곡을 지나고 다리도 없이 건너야 하는 강을 통과했습니다. 여정의 끝에 트럭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기술자들은 부품 하나하나를 점검했습니다. 그 판결은 역사에 남았습니다. 단 하나의 나사도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품질에 대한 그 집착, 완벽한 조정, 모든 시험에 대한 저항력은 그 이후 UD 트럭이 제조한 모든 차량에 전수된 DNA입니다. 브랜드의 주력 모델인 현재 세대의 현대적인 쿠온은 그 철학의 직접적인 후계자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정교한 트럭도 아니고 운전석에 가장 많은 화면이 있는 것도 아니며 가장 높은 마력을 선언하는 트럭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사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만들어진 트럭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고장이 보통 잘못 제어된 진동에서 시작되는 세상에서 이러한 미세한 집착은 수년 동안 지속되는 트럭과 조기에 무너지는 트럭 사이의 차이를 만듭니다. 제11호 닛산 MP300/ 프런티어 검증된 세대. 대리점에서 빛나고 마케팅 브로셔에서 눈을 눈부시게 하도록 설계된 스타가 될 운명으로 태어난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닛산 MP300이 있습니다. 많은 시장에서 프런티어로 알려진 모델입니다. 이 트럭은 포즈를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량들은 감히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합니다. 물에 잠긴 농경지, 무릎까지 지늘기 차오르는 건설 현장, 도로라기보다는 자국에 가까운 시골길, 먼지가 모든 곳에 침투하는 노천 광산 등입니다. 그 장수의 비결은 효과적인 만큼이나 간단합니다. 기계적 단순함입니다. NP300은 릴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복잡한 전자장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기름칠된 케이블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불필요한 센서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단순화할 수 있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고장났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은 언젠가 고장납니다. 진단이 빠르고 수리비가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는 농부는 기본적인 도구와 기초적인 기계 지식으로 NP300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전자 제어 장치로 가득 찬 유럽산 픽업 트럭으로 그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NP300은 가장 빠르지도, 가장 편안하지도, 가장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주인들이 자부심과 체념이 섞인 말투로 말하듯이 결코 당신을 버려두지 않는 차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고속도로가 아니고 정비소가 모퉁이마다 있지 않은 실제 세상에서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유일한 품질입니다. 제10호 미쓰비시 후속 헌터 클래식 세대. 전 세계 절반의 거리를 탈진할 때까지 누빈 트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미쓰비시 후속 헌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트럭은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도시들에서
도시 배송의 중추 역할을 해왔습니다. 당신은 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천번은 보았을 것입니다. 소포를 배달하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큰 트럭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길을 통해 물건을 운송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의 불평 없이 수년, 수십 년, 전 세대에 걸쳐 그 일을 해왔습니다. 칸터의 비결은 단순한 구조의 디젤 엔진입니다. 미쓰비시 후소는 작동하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려는 유혹에 결코 빠지지 않았습니다. 엔진 블록은 견고하고 분사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으며 변속기는 수행하는 작업에 비해 과도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샤에시는 항상 특별한 집착의 대상이었습니다. 새로 보는 엄밀히 필요한 것보다 더 두껍고 가로 보강제는 힘이 가장 집중되는 곳에 배치되었으며 고정 지점은 무게뿐만 아니라 연석을 오르내리고 돌길을 주행하고 하루에 수천 번 제동과 가속을 반복하는 일상적인 학대를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엔진을 열어보지도 않고 칸터로 50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한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차량을 여러 번 교체하면서도 새 것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칸터를 유지하는 전체 함대들도 있습니다. 배송업체 마당에서 물릴 정도로 반복되는 이 문구는 트럭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공학자나 판매원, 사용 설명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는 사람들, 즉 그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재구 후 포드 F150 V8 엔진과 견고한 변속기를 장착한 세대. 휘슬린 디젤은 자동차 세계에서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그의 장기는 어떤 제조업체도 인증 시험에서 고려하지 않는 고문을 차량에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포드 F150의 내구성을 시험하기로 했을 때 그는 자신만의 방식대로 했습니다. 무언가 부서질 때까지 콘크리트 블록에 반복해서 부딪히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난 일은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F150은 20여 차례가 넘는 잔인한 충격을 견뎌냈고 셰시는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구조적 피로의 징후를 보이지 않고 차례차례 충격을 받아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타격을 멈춘 것은 트럭이 굴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험자들이 트럭이 여전히 멀쩡한 모습을 보는 것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구성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픽업 트럭이 단순한 차량 이상인 시장에서 수십 년간 진화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작업 도구이자 지위의 상징이며 많은 이들에게 직업적, 개인적 삶의 중심입니다. V8 엔진과 견고한 변속기를 장착한 F150 세대들은 그들에게 가해지는 무엇이든 견뎌야 한다는 명확한 철학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텍사스의 가축 농장부터 알래스카의 건설 현장,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어느 지방 도로에 이르기까지 F150은 가장 신뢰받기 위해 가장 현대적이거나 가장 효율적일 필요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래가도록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8호 이스즈 엘프/N 시리즈 4JJ1 및 4HK1 엔진 장착 세대. 디젤 엔진의 세계에는 거의 종교적인 존경과 감탄이 섞인 채 불리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스즈의 4HK1은 그중 하나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버전에서 4기통과 3리터 배기량을 가진 이 엔진은 매우 간단한 이유로 전설적인 지위에 올랐습니다. 고장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계되지 않은 작업을 시도해도 상관없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동안 오일 교환을 잊어도 상관없습니다. 매일 1개까지 밀어붙여도 상관없습니다. 4HK1은 여전히 거기서 밀어붙이고 저항하며 죽기를 거부합니다. 많은 시장에서 N 시리즈로 알려진 이스즈 엘프는 이 엔진을 짊어지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엔진만이 아닙니다. 엘프의 샤에시는 오늘날 거의 변덕처럼 보일 정도로 과도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새로 보는 경쟁 모델보다 프로필이 높고 보강재는 더 많으며 서스펜션 구성 요소는 기술 사양에 표시된 수치를 훨씬 초과하는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품위를 유지하며 노화되는 트럭이 탄생했습니다. 다른 차량들이 주요 부위에서 녹이 슬고 연결 부위에서 유격이 생길 때 엘프는 마치 시간이 비껴가는 것처럼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리가 필요할 때 이스즈의 서비스 네트워크는 매우 광범위해서 가장 외진 곳에도 이 엔진들을 자기 집보다 더 잘 아는 정비소가 있습니다. 파괴 불가능한 엔진, 과도하게 설계된 셰시,
도처에 널린 서비스 네트워크라는 이 조합은 실패의 사치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의 트럭으로 엘프를 만듭니다. 제7호 UD 트럭 LD1 1939년 모든 것의 할아버지. 이것은 모든 파괴 불가능한 트럭의 할아버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UD 트럭 LD1은 오늘날 살 수 있는 트럭도 아니고 중고차조차 아닙니다. 그것은 박물관 소장품이자 브랜드의 기억과 운송 역사가들의 기록 속에 살아남은 기계적 화석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는 내구성 있는 차량 목록에 오를 자격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온 모든 것의 토대를 닦았기 때문입니다. 1939년 일본에는 고속도로도 없었고 많은 지역에 그 이름에 걸맞은 도로조차 없었습니다. 길은 곡괭이와 삽으로 낸 오솔길이었고 무게에 삐걱거리는 나무다리였으며 벽처럼 보이는 경사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UD 트럭은 첫 번째 디젤 트럭이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경로를 통해 3,000km를 주행하는 것이었습니다. LD1은 자신의 무게와 짐을 싣고 진흙, 돌, 강, 산, 정글에 맞섰습니다. 수주간의 횡단 후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기술자들은 손상, 마모, 결함을 찾기 위해 부품 하나하나를 분해했습니다. 그들은 느슨해진 나사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첫날과 정확히 같았으며 일본인들이 산업적 정체성으로 만들기 시작한 그 정밀함으로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행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칙의 선언이었습니다. UD 트럭은 세상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트럭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래가도록 만들어집니다. 8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철학은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쿠온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UD 트럭에 시동을 걸고 엔진이 즉시 응답할 때마다 LD1의 정신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며 진정한 저항력은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려받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이 6대는 일상 업무에서 가치를 증명하며 생계를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는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올 6대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들은 깔리고 불타고 잠기고 하늘에서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동이 걸린 짐승들입니다. 공항에서, 거대한 건설 현장에서, 양극 정복에서, 그리고 텔레비전과 인터넷이 생각해낼 수 있었던 가장 미친 시험들에서 수십 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일해온 짐승들입니다. 그리고 1순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파괴 불가능한 차량이며 인간의 상상력이 던질 수 있는 그 어떤 것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음을 거듭 증명해온 유일한 차량입니다. 제6호 맥&백 SX 1967년. 매우 구체적인 임무를 가지고 태어나 단 몇 대만이 세상의 빛을 보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맥&백 SX가 그중 하나입니다. 1967년에 제작된 이 거물은 운전석 무게만 43톤에 달하며 공항과 거대 건설 현장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움직이는 거대한 작업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공회전시 기관총 소리 같은 이 행정 사이클을 가진 1000마력의 디트로이트 디젤 엔진은 일반적인 트럭이라면 터져버릴 무게를 끌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트럭은 쉬지 않고 일하며 비행기를 밀고 중장비를 운송하고 다른 차량이라면 죽었을 조건에서 24시간 근무를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인에게 그렇듯 은퇴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것은 녹, 잡초, 망각의 처분에 맡겨진 채 공터에 버려졌습니다. 55년 후 한 무리의 열성 팬들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운전석은 녹슬었고 타이어는 사라졌으며 페인트는 가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엔진을 돌리려 했을 때, 내부 부품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맥&백 SX의 심장은 여전히 온전했습니다. 피스톤은 움직였고 실린더는 압축을 유지했으며 엔진 블록에는 균열이 없었습니다. 55년의 방치도 그것을 죽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녹과 잡초에서 구조되어 두 번째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파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호 시트렝 C15 1984 2005년. 시트렝 C15가 달성한 것처럼 의도하지 않게 전설이 된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이 겸손한 외관과 1.8리터 디젤 엔진을 가진 프랑스산 배는 도시 배송, 동네 배관공, 도구를 운반해야 하는 전기 기사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내구성의 아이콘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차 없는 심판인 시간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C15는 거의 영원합니다. 그 비결은 효과적인 만큼이나 간단합니다. 부서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자장치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기계적이고 기본적이며 거의 원시적입니다. 간접 분사 자연 흡기 디젤 엔진인 이 엔진은 배출 가스보다 내구성이 더 중요했던 시대에 설계되었습니다. 그 결과 누구도 실린더 헤드를 열어볼 필요 없이 50만 킬로미터를 누적할 수 있는 차량이 탄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카르 랠리에 참가시키지 않는 이유가 우승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농담하기도 합니다. 현실은 프랑스, 스페인 또는 포르투갈의 어느 마을에서든 30년이 넘는 세월을 뒤로하고 여전히 매일 짐을 나르고 심부름을 하며 죽기를 거부하며 작동하는 C15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고장이 나면 모든 것은 언젠가 고장 나기 때문에 수리비는 저녁 식사 한 끼보다 적게 들고 기본적인 도구를 가진 어떤 정비사라도 수리할 수 있습니다. C15는 차량이 아닙니다.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의 선언입니다.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가장 먼 마을에서 여전히 시간이 멈춘 것처럼 돌아다니는 C15를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설명은 재료의 품질, 좋은 재료를 썼지만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멸종된 것처럼 보이는 설계 철학에 있습니다. 즉, 전문 정비소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하며 만드는 것입니다. C15에서 무언가 고장 났을 때 진단 컴퓨터나 특정 교육을 받은 정비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드라이버 하나, 렌치 하나, 그리고 30분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의 디젤 엔진, 특히 1.8리터 XUD 엔진은 우선순위가 배출 가스 규제 준수가 아니라 오래가는 것이었던 시대에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오래갑니다. 제4호 지프 윌리스 1943년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차량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프 윌리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육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기록적인 시간 내에 설계된 윌리스는 연합군 기동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볍고 견고하며 단순한 이 차량은 낙하산으로 투하될 수 있었고 강을 건너고 불가능해 보이는 경사를 오르며 총상을 입은 후에도 계속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80년이 지난 2024년 누군가는 1943년형 윌리스를 현대기술의 기념비인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대결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드러난 사실만큼이나 굴욕적이었습니다. 40년대 디자인과 전쟁 전의 엔진, 수동 변속기를 갖춘 윌리스는 사이버 트럭이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경사로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차이는 마력이나 전자장치, 센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철학에 있었습니다. 윌리스는 감동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사다리꼴 프레임 셰시, 판 스프링 서스펜션, 풍부한 저속 토크를 가진 엔진 등 모든 것이 학대를 견디도록 고안되었습니다. 8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무적의 전쟁 기계로 남아 있습니다. 터치스크린이나 주차 카메라는 없을지 모르지만 길이 사라지고 본능만 남았을 때 윌리스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미 육군이 윌리스의 설계를 의뢰했을 때 명확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볍고 생산이 빨라야 하며 무엇보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의 손에 떨어지든 총알을 맞든 강을 건너야 하든 낙하산으로 던져지든 상관없었습니다. 계속 작동해야만 했습니다. 8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철학은 여전히 굴러가는 모든 윌리스에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윌리스를 무적으로 만드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실상 기술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부재입니다. 젖을 수 있는 전자장치도, 보정이 어긋날 수 있는 센서도, 타버릴 수 있는 중앙 제어 장치도 없습니다. 엔진 하나, 변속기 하나, 4개의 바퀴, 그리고 계속 나아가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있을 뿐입니다. 사이버 트럭과의 2024년 테스트는 우스갯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칙의 증명이었습니다. 제3호 도요타 툰드라 검증된 세대
도요타가 미국의 풀사이즈 픽업 트럭 시장에 진입하기로 했을 때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쟁은 치열했고 고객들은 평생 이용해온 브랜드의 충성도가 높았으며 작은 실수 하나도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잘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이럭스의 내구성 철학을 거대한 크기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 소형 모델인 하이럭스의 저항력 DNA를 모두 물려받으면서도 북미의 가장 극단적인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배가 된 툰드라가 탄생했습니다. 툰드라는 기온이 50도를 넘고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는 듯한 데스밸리에 타오르는 열기 속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오일이 젤리가 되고 엔진을 켜기도 전에 배터리가 죽어버리는 알래스카의 극지방 추위 속에서도 테스트되었습니다. 사막의 먼지, 플로리다 습지의 습기, 겨울철 도로의 염분을 모두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매 시험에서 승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비결은 재료에 있습니다. 도요타는 고장력 강판, 부식 방지 처리된 합금, 과도하게 설계된 기계 부품의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툰드라는 가장 현대적이거나 가장 효율적이거나 가장 강력한 픽업 트럭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작동하는 것, 불평 없이 수년간의 학대를 견디는 것, 다른 차들이 폐차장에 있을 때 여전히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때 당신은 왜 이 차가 목록에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2호 도요타 하이럭스 1988년 세대 및 후속 모델. 유명한 차량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럭스가 있습니다. 전설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럭스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권리로 반복해서 증명된 공적으로 자동차 역사의 남을 시험들을 통해 파괴 불가능이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차량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도요타 하이럭스입니다. 저항력의 아이콘으로서 하이럭스의 현대사는 그 명성을 공고히 한 1988년 세대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를 신화의 반열에 올린 것은 영국의 TV 프로그램인 탑기어였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이럭스를 바다에 담갔고 몇 시간 동안 파도가 그 위를 덮쳤습니다. 차를 꺼내 말리자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철거 예정인 건물 안에 차를 두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잔해가 가라앉았을 때 차를 발굴하자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전석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끄자 시동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게에 눌려 으스러지기를 바라며 닫힌 건물의 옥상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하이럭스를 죽일 아이디어가 바닥났을 때 그들은 부분적으로 살아있음이라는 명판과 함께 박물관에 전시했습니다. 수년 후 휘슬린 디젤이 바통을 이어받아 야만성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3,000m 높이의 헬리콥터에서 하이럭스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차량이 지면에 충돌했을 때 그것은 뒤틀린 금속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테스터들이 다가가 열쇠를 돌리려 했을 때 엔진은 여전히 살려고 시도했습니다. 시동이 걸리지는 않았지만 시도는 했습니다. 하이럭스는 북극과 남극을 정복했습니다. 분화 중인 화산을 기어올랐습니다. 다카르 랠리에서 여러 번 우승했습니다. 전 세계의 군대, 게릴라, 비정부 기구, 그리고 모험가들이 선택한 차량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이나 기술, 안락함 때문이 아닙니다. 훨씬 더 강력한 이유 때문입니다. 결코 절대로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1호 절대적인 불멸자 도요타 하이럭스, 신화적인 사륜구동 디젤 세대. 다른 차량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파괴 불가능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단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차량을 찾을 때 마음은 단 1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이럭스입니다. 특정 세대가 아니라 하이럭스라는 개념 그 자체 50년 넘게 개발을 이끌어온 철학입니다. 1968년부터 오늘날까지 하이럭스는 본질을 잃지 않고 완벽해져 왔습니다. 바로 오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괴 불가능함 뒤에 숨겨진 과학은 단순하지만 병적일 정도의 집착과 함께 적용됩니다. 최고 품질의 재료를 사용하되 평범한 품질이 아닙니다. 수천 번의 테스트를 거쳐 선정된 강철, 수십 년 후에도 부식에 견디도록 처리된 합금입니다. 집착적인 디자인을 하되 평범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모든 각도, 모든 나사, 모든 연결 부위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응력을 견디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엔진을 최대한 단순화하되 평범한 단순화가 아닙니다. 고장 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차량이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것만 남깁니다. 그리고 세대를 거듭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개선하려는 일본의 철학인 카이젠이 있습니다. 다른 제조업체들이 몇 년마다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할 때 도요타는 새 공사의 인내심으로 하이럭스를 다듬습니다. 그 결과 계획적 구식화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차량이 탄생했습니다. 사막의 하이럭스를 10년 동안 방치하여 태양이 내리쬐고 모래가 모든 틈새에 침투하며 동물이 내부에 둥지를 틀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돌아와 새 연료를 붓고 크랭크로 엔진을 두어 번 돌리면 시동이 걸릴 것입니다. 탑기어가 했던 짓을 해도 계속 작동할 것입니다. 헬리콥터에서 떨어뜨려 토르티아처럼 보이더라도 엔진은 여전히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가장 예쁜 차도, 가장 빠른 차도, 가장 편안한 차도, 가장 기술적인 차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결코,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차입니다. 그렇기에 이 목록의 다른 어떤 차량보다 도요타 하이럭스가 파괴 불가능한 것들의 명백한 왕입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파괴 불가능한 트럭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이제 그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압니다. 발광 다이오드 조명이 가장 많거나 가속이 가장 빠른 차들이 아닙니다. 다른 차들이 이미 폐차장에 있을 때 여전히 일하고 있는 차들입니다. 수세대의 운전자를 지켜보았고 여전히 갈 길이 먼 차들입니다. 진정한 공학은 가장 빛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대는 어떤 말보다 그것을 더 잘 증명합니다.